지금 용산 사무실로 왔는데 꼭 무덤 같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필기도구 제공해줄 직원도 없군요. 황당무계합니다. 대통령이 원래 있었던 곳, 있어야 할 곳 청와대로 이전하겠습니다. 꼭 무덤 같다. 취임 첫날 용산 대통령실을 본 이재명 대통령의 말입니다. 그리고 약 6개월이 지난 오늘 용산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청와대 출입기자실인 춘추관은 문이 활짝 열렸고 모닝 브리핑도 진행되는데요. 소통을 앞세워 용산으로 향한 윤석열 전 대통령, 그의 소통에는 줄곧 논란이 따랐고 대통령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공식, 비공식 뭐 이런 걸 어떻게 나눠야 될지 또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안 할 수 없는 일도 있고 글쎄요, 지금 뭐 공식적인 그 수행이나 비서팀이 전혀 없기 때문에 혼자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좀 방법을 알려주시죠. 급기야 불통의 상징이 되어버렸죠. 계엄과 파면으로 얼룩진 용산시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의 첫 대통령실 브리핑이 오늘 오전에 청와대 춘추관, 기자들이 모인 언론 브리핑 공간이죠. 춘추관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언론이 청와대 시대가 시작됐다, 다시 시작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짐들이 속속 옮겨졌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전 작업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언론사도 춘추관으로 다시 이주를 마친 상황입니다. 대통령실이 3년 7개월 만에 청와대로 복귀한 셈인데 박진영 의원님, 하지만 여전히 청와대 정권을 불문하고 너무 좀 궁궐 같다, 소통이 좀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물리적인 구조다 이런 비판도 있잖아요. 어떤 점 유의해야 될까요? 대통령실이 가지는 안보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과거에 이제 광화문 대통령을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안보 문제로 어려웠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통을 강화해야죠. 예. 우리는 보통 소통을 여론 관리다 또는 홍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제가 보기에 소통은 민주주의인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부처별로 정책 보고를 받은 것은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켰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왜냐면요, 국민들은 관료들이 주요한 정책 결정을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걸 국민들 앞에 직접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예. 그런 부분에서 저는 소통을 민주주의로 한 단계 성숙시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여기서 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은 직접 민주주의와 간접 민주주의가 우리 같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직접 소통뿐만 아니라 언론을 통한 구조적 소통 이런 부분에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는 덧붙여서 레거시라고 했던 기존 언론들에 대해서도 팽개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전략적으로 우리가 이제 언론을 대하는 자세도 중도적인 언론이라든가 또는 비판적인 언론들에 대해서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들을 필요가 있다. 예. 그리고 그들을 들음과 동시에 설득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언론에 대해서도 지금보다 더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야 한다 이런 취지로 조언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방금 저희 스튜디오 전체 화면을 보여드렸을 때도 청와대 로고가 보였는데요. 로고도 변경이 됐습니다. 청와대 건물 밑에 원래는 대통령실이라는 글자가 있었는데요. 청와대라는, 대한민국 청와대라는 글씨로 바뀌었고 브리핑 단상에도 이 로고가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픽 우측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김동훈 의원님. 네. 보도에 따르면 여민 1관의 대통령 집무실이 주 집무실이 생기고 여기에 3실장 그리고 우상호 정무수석도 같이 대통령과 근무하게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네. 좀 긴밀한 소통이 기대되겠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1, 2분 내로 다 주요 보직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 당시 때부터 강조했던 얘기거든요. 예. 그리고 이 민주당의 그 앞에 있는 더불어라는 말의 그 여민관의 그 여자가 그겁니다. 백성과 함께, 국민과 함께라는 그런 그 말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그 말 자체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도 여민관 중심으로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는 것은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본관에 대통령 집무실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 2분 내에 각종 이 코어 역할을 하는
그런 수석들뿐만 아니라 실장들한테 수시로 얘기를 듣고 업무 지시를 한다는 의미에서 아예 여민관으로 내 집무실을 따로 별도로 사용을 하겠다라고 해서 본관보다 여민관을 더 많이 사용을 했죠. 예. 그런 의미에서 그대로 제가 쭉 그 조직도를 보니까 아마 안보실 요 하나 정도가 문재인 당시보다 2관, 3관 요 배치가 되고 나머지는 다 비슷할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대로 벤치마킹을 한 걸로 돼 있고요. 이 청와대는 뭐 아시다시피 본관뿐만 아니라 여민관, 영빈관, 춘추관 또 이 관저가 저 오른쪽 끝에 있고요. 상춘제 이런 게 돼 있기 때문에 예. 아마도 문재인 당시의 청와대 운영 방안을 그대로 준용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모들하고 함께하는 모습을 자주 연출을 할 것 같은데요. 3실장을 본인이 다 직접 선택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애착이 더 남다른 상황에서 아마 3실장과의 같이 하는 그런 그 업무 모습이 TV 화면에 앞으로 부쩍 더 잘 나올 것 같다. 이런 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마 이재명 대통령 직무도 청와대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언론이나 일반적으로 행정에서 그 대통령실을 호칭할 때 지금은 대통령실이라고 하는데 다시 청와대는이라고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시점이 정해지면 저희 언론에서도 청와대는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에 바뀌었을 때 용산으로 바뀌었을 때 대통령실은 이게 입에 잘 안 떨어져서 뭐 청와대는이라고 혼용하기도 했었는데 이제 좀 익숙해졌는데 다시 아무튼 청와대로 호칭이 변경될 것 같습니다. 김기웅 의원님, 윤 전 대통령 당선인 신분 때 용산 이전이 발표가 됐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탄핵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실패한 용산 시대였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임기가 5년이었는데 3년만 채웠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또 계엄을 선포했는데 그로 인해서 대통령이 탄핵을 받은 만큼 그리고 헌재에서 파면 결정을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받기는 좀 어려울 부분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의 어떤 공과에 대해서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한미동맹이나 한일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셔틀 외교의 복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번에 관세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일본 총리를 또 만나고 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전임 정부가 가졌던 외교 노선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어떻게 보면 받아들인 부분이 있다, 수용하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예. 또 무엇보다도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굉장히 양극화가 심했는데 부동산 정부 정책 관련해서 좀 안정을 줬고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부 때 이제 그 탈원전으로 인해서 원전 생태계가 사실상 붕괴됐었습니다. 근데 원전 생태계를 복원해서 체코로부터 26조 원의 원전 수주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간에 대한 문제일지 아니면 그때 그 공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판단에 대한 차이일지는 봐야겠지만 저는 용산에서 제가 근무했습니다. 근데 장점이 있다면 같은 건물입니다. 같은 건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을 때 대통령과의 어떤 소통이란 거는 어떤 권위 의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2층에 있다가 갑자기 5층에 부르면 곧바로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는 저 건물이 국방부 건물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런 표현이 그럴 수 있지만 일하는 사람들이 자부심을 넘어서 과한 의식을 가질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청와대에서 일한다고 했을 때 청와대가 주는 그 건물이 주는 위압감이나 그런 거 했을 때 자칫 본인이 거기에서 일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위임해진 그 권한에 대해서 좀 오버해서 권력을 사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오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었을 때 용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전혀 느낄 수 없는 그런 부분의 장점은 있었던 겁니다. 권력 사유라는 말을 하니까 박진영 의원께서 살짝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 시절 이야기를 하니까요. 웃을 수밖에 없는데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민주당 정부이든 아니면 보수당 정권이든 배울 것은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가 북방 외교 같은 경우에는 노태우 대통령께 배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이명박 대통령도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녹색 성장이라든가 배울 게 있습니다만은 윤석열 정부는 진보 보수를 떠나서 역사에서 우리가 참 지우고 싶은 한 자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했는 태도들
우리 도핑 테스트, 도어 스태핑이죠. 죄송합니다. 네. 도어 스태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뭘 알아야지 소통을 할 거 아닙니까? 국정에 대한 파악이 되지 않았으니까 국민과 소통할 게 없었고요. 그리고 진솔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과 소통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는 모두가 다 거짓이라는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결국은 공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간을 지배하는 사람의 문제다라고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도 공간은 주도적으로 그 구성하는 참모진들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거 잘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생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참모들 역시도 소통하는 자세로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좀 보태서 드리고 싶습니다. 예, 조기현 의원님. 아까 지금 박진영 의원이 도어 스태핑 잠깐 언급했는데 취임 이튿날부터 취임 바로 다음 날부터 도어 스태핑을 했는데 6개월 만에 중단이 됐어요. 예. 기억하시죠? 그렇습니다. 저는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소통을 앞세웠지만 그리고 그 상징적인 장면이 이제 도어 스태핑이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 자체가 이런 일상적인 소통이 원래 안 되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도어 스태핑을 5월 10일부터 시작해서 한 6개월가량 지속을 했지만 계속 문제가 생겼고요. 한 달 만에 도어 스태핑 피로감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국정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평소 본인이 검사 시절 하는 방식으로 본인의 일방적인 얘기라든가 추측을 그냥 뭐 즉흥적으로 답변하는 거였습니다. 오히려 혼란스러웠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도어 스태핑이라는 형식 자체가 소통의 형식을 띠고 있었지만 진정한 소통은 원래부터 불가능한 것이었고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은 사실은 예고돼 있었다는 것이고요.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와 관련해서는 뭐 역사를 2024년 12월 3일로 돌릴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12월 3일 내란이 초래한 이 비정상을 제자리로 돌리고 정상화시키는 어떤 상징적인 장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은 모든 국가적 불행의 시작이었죠. 당초에 윤석열 정부는 대선 때 광화문 시대를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월 22일 날 20일경에 용산 이전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급속하게 준비도 없이 추진된 겁니다. 그 이후에 특검에서 이번에 내란 특검이 수사 결과 발표해서 밝힌 것처럼 군과 밀착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이었고요. 12월 11일 2022년 11월에 국민의힘 지도부를 초청한 만찬에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얘기하고 싹 쓸어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미 6개월도 안 돼서 군의 어떤 체계에 완전히 경도돼서 내가 뭐든 할 수 있다 이런 잘못된 망상의 출발이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임기 내 이 대통령의 이사가요. 이번이 끝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이 얼마 전에도 퇴임식은 세종에서를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들어보시죠. 아마 용산에 있다가 청와대로 잠깐 갔다가 퇴임식은 아마 세종에서 하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30년의 행복청에 대통령 집무실을 지으면은 와서 잠깐 얼굴만 보고 가는 거예요? 좀 더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땡기시죠. 지금 국회 세종의사당도 너무 좀 느리고 뭐 29년까지 뭘 미룰 거 뭐 있습니까? 좀 땡겨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 청와대를 넘어서 세종 대통령실 시대, 뭐 지역 뭐랄까 균형적인 발전과 뭐 또 충청 지역에 대한 어떤 발전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그것은 지금 충청 도민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 퇴임식은 세종에서 할 것이다라고 예고를 했는데 정말 퇴임식만 빠듯하게 아마 할 가능성이 있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2030년 6월이거든요. 바로 지금 세종 집무실의 목표 완성 시점이 바로 2030년 하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초스피드로 해도 아마 지금 본인이 행복청에서 얘기했듯이 주로 청와대 이전의 청와대에서 거의 대부분을 보내고 아마 상징적으로 세종 집무실에서 퇴임식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이 세종에서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돼 있는데요. 지금 이
충청도 말씀을 앵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은 대전과 충남의 통합 문제 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불쑥 꺼낸 게 아닙니다. 1년 전에 이미 충남지사 김태흠 지사와 대전시장 이장우 시장이 이 통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대통령 이재명이 지금 숟가락을 얹는 것이다라는 비판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도 충청도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크게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합쳐서 이른바 이 시민의 질이 향상되고 교통과 세제 또 주거 이런 게 향상이 되면은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여기에요. 한술 더 떠서 충북과 청주에도 지금 이런 논의가 지금 진행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가 메가시티 더 넓게 그랜드 시티를 가는 방향에서는 원론적으로는 다 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난 주말에 큰 행사가 있어서 충북의 도지사, 시장, 당협위원장 또 현역위원들이 다 모일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때 바로 이게 화제가 됐었는데요. 예. 시민의 입장에서 질이 향상이 된다라는 것만 이게 인정이 된다면, 즉 여러 가지 조사로 이게 확인이 된다면은 이 거부할 필요는 전혀 없다. 오히려 빨리 진행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도민들의 어떤 그 의중 이것이 가장 지금 중요하게 돼 있다. 아마 여론조사도 곧 실시가 될 텐데요. 예. 도민들이 압도적으로 이렇게 지지를 하면은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뭐 세종 집무실 이전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 대선 때 뭐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후보들이 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소식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에요. 처음으로 김건희 특검팀 조사에 출석을 했습니다. 이제야 출석한 이유,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첫 조사인데 네네. 그동안 이제 조사 거부하시다가 이번에 응하시는 이유 좀 있으실까요? 어쨌든 그 마지막으로 마침표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오시는 거고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청탁 같은 거 자체를 들은 바가 없고. 예,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기자들 앞에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 내용을 취재한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매간매직 의혹에 대해서는 또는 김건희 씨 쪽으로 갔던 뭐 선물 등에 대해서는 모른다라는 취지로 모두 부인을 했다고 합니다. 박지영 의원님, 그럼 이 마침표란 게 결국 의혹을 부인한다는 걸까요? 그렇죠. 예. 나는 몰랐다. 김건희 씨가 알아서 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까? 그럼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은 김건희 씨가 임명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서희건설 사위분이 총리실 비서실장입니까? 임명되었다고 하는데 예. 그분도 그럼 김건희 씨가 임명할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마침표라고 하는 것은요. 김건희 씨는 사인이기 때문에 그의 부군인 공무원, 대통령인 윤석열의 인사권을 통해서 실현되었다는 것이 마침표로서 확인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김건희 씨가 했던 뭐 뇌물수수라든가 인사 개입 모든 것이 결국은 대통령인 윤석열 씨가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알고서 이해를 해주거나 또는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인사를 추천해 줬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조기현 의원님. 특히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같은 경우는 아직도 뭐 뉴스만 검색해봐도 윤 전 대통령이 임명장 주고 같이 사진 찍는 사진도 있잖아요. 몰랐다는 게 쉽게 납득이 될까 싶습니다. 말도 안 되죠. 뭐 그렇게 받아들일 만한 국민이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이건 뭐 그전에 김건희 씨가 실제 국정에 어떤 식으로 관여했는지는 이미 많이 알려진 바가 있고요. 그 관련해서 이 금품 수수가 있었다고 하면 그게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최종 인사 명령으로 이어지는 데 있어서는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게 몰랐다면 사실 그러면 김건희 씨가 직접 인사권을 행사한 리는 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완벽하게 공유될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뭐 반클리프 목걸이 같은 경우에도 보면 빌린 것이라고 해서 뭐 그랬구나 했다 이렇게 아마 이번에 특검에 가서 진술했나 본데 그 역시 거짓인 게 다 확인됐지 않습니까? 최초에 문제됐을 때 이건 빌린 것이어서 재산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게 첫 번째 거짓말이었고요. 두 번째 이제 수사 대상이 돼서 본격적인 수사가 착수되니까 장모, 그러니까 본인 모친인 최은순 씨에게 가품을 선물했다가 빌려서 쳤다. 또 거짓말했습니다. 이런 거짓말에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이 김건희 씨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믿었다고요. 김건희 씨를 누구보다 제일 잘 아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진술해야
본인의 어떤 신분범인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법리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부인하는 발언을 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글쎄요, 마침표라는 표현은 본인이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본인은 피고인이고 수사받는 피의자입니다. 마침표를 찍을지 안 찍을지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고요.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아직도 본인이 검사 시절의 어떤 그런 생각에 젖어서 어떤 범죄 관련 혐의든 본인이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오만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을 보고 아직 멀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특히 방금 그 가장 왼쪽에 있던 그 목걸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특검 측에 자술서도 낸 게 있잖아요. 내가 준 게 맞다라는 취지로요. 이런 건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법정에서 얘기한 부분은 뭐냐면 예. 처음에 문제가 불거졌을 때 김건희 여사한테 물었을 때 답변에 대해서 본인은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재판이 진행 중인 그 과정 속에서 그 이후에는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어떤 입장이었냐, 어떻게 알고 있느냐.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배용 전 국가교육원장 같은 경우는 예. 이화여대 총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한국사하고 여성사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국가교육원장으로서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오르는 데 있어서 여러 사람의 추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건 그렇고 다만 그거를 결정하고 임명하는 데 있어서 금거부기를 받은 게 결정적이었느냐 이걸 보는 거거든요. 예. 근데 금거부기 제가 뭐 금액이 190만 원 4.5돈이라고 합니다. 요번에 이제 금값이 많이 올라서 그렇겠지만 이 금액 관련해 가지고 이걸 받았다고 해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그런 자리에 놨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제가 볼 때는 좀 달리 판단할 근거도 되거든요. 더군다나 김건희 여사가 이배용 전 교육원장에게 뭐 100만 원 정도의 어떤 화장품을 선물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그 자리에 자기가 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대가성이냐, 청탁에 있어서의 금품이냐, 그걸 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후적으로 어떤 사람이 임명됐는데 그 위에 선물을 줬다. 근데 그 선물 때문에 처음 애초부터 그 사람한테 자리를 준 거냐, 청탁의 대가있냐 여부는 다른 예.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가 이런 금품 수술한 부분은 명백하게 잘못되어 있고요. 대통령이 인식한 부분 속에서 임명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줬느냐는 법적으로 따져볼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리고요.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김건희 특검이 어제 질문을 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중진들이 나서지 말라고 해서 실제로 그래서 개입한 적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동훈 의원님, 네. 김영선이 좀 해줘라 했는데 뭐 당에서 말이 많네. 이 녹취 파일 저희가 여러 번 보도해드렸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만 해도 거의 뭐 한 수십 번을 들은 것 같은데요. 뭐 말이 많네라고 하는 게 특히 이제 액센트를 둬가지고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만은 이 대통령의 공천 개입 그것이 총선이 됐든 지방선거가 됐든 간에 이것은 사실 지금 이 정치권에 있는 분들은 이게 표면적으로는 많이 사그라들었지만 이게 암묵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아마 그거에 대해서 부인을 못할 것입니다. 불과 뭐 한 두 번, 세 번 이전의 대통령 시절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이 청와대 오더, 이른바 청와대 리스트라는 게 다 존재한 것은 주지의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자 이 공천의 대통령 개입 금지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인 그런 그 공론화가 돼 있는 상황인데요. 바로 지금과 같이 이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 중진들이 말려서 개입을 할 생각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요. 또 민주당에서는 또 그렇게 또 충분히 반박을 할 것입니다. 아니 중진들의 말을 그렇게 잘 들었으면은 지금과 같은 사태가 이루어졌겠느냐라는 그런 그 반론이 충분히 가능하지요. 중진들의 의견을 그렇게 잘 수렴하지 않은 것들이 지금 여러 차례 채널을 통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객관적으로 저 말의 어떤 신빙성 100%와 맞다 저럴 것이다라고 하는 국민들이 그다지 저는 많지 않을 걸로 본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어떤 특정 인사에 뭐 김영선이 좀 해주라고 했더니 말이 많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게 정말 공천에 개입을 한 것이냐 아니면 대통령으로서 어떤 그 판단을 한 사람에 대한
추천으로 볼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법적인 경계가 매우 모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아마도 이 공천 개입과 그다음에 매관 매직 의혹 이것을 전면 부인하는 것은 뇌물죄의 적용만은 피해야 되겠다라는 변호인단의 어떤 조언이 있을 테고요. 예. 뇌물죄와 청탁금지법의 어떤 형량 이것은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당분간은 공천 개입에 대해서는 절대 인정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예, 저희가 이번 주를 윤 전 대통령의 운명의 일주일이라고 좀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내일 일반 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가 된 건에 대한 공판이 열리는데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신문이 열립니다. 구속이 받아들여지면 최장 6개월 더 구속이 이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1월 18일 구속이 만료이기 때문에 일부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는데 일단 내일 일반 이적 혐의 추가 공판에서 구속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오는 26일 이번 주 금요일이죠. 오는 26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결심 공판이 있습니다. 즉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서 몇 년을 구형할지가 주목이 되는 날짜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26일도 상당히 주목됩니다. 그래서 운명의 일주일이라고 할 만하죠. 김기영 의원님. 체포방해 혐의는 내란 재판은 아닙니다만 네. 그래도 여러 가지 혐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남동 관저에 공수처가 들어왔을 때 막은 혐의, 그다음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 등등이요. 구형량 뭐 예측이라면 예측인데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제가 볼 때 체포방해 혐의보다 예. 아무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이나 변호인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구형을 할 때나 아니면 이 관련해서 내년 1월 29일 날 선고가 날 때 가장 중요한 게 국무회의 관련된 것 같습니다. 예. 국무회의 관련해서 거기 국무위원들의 어떤 표결에 대해서 그런 어떤 심사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방해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계엄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형식적 요건이 굉장히 중요한데 물론 국무회의가 심의까지만 돼 있습니다. 심의는 뭐냐면 의견을 나누다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그거를 가름말을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본인이 하면 되는 거고 국무회의 의결이란 거는 국무위원들이 찬반에 대한 어떤 표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상 표결까지 필요 없고 의견을 나누고 대통령이 그거를 판단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형식적 그다음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 실체적, 형식적 흠결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계엄에 대한 요건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엄의 정당성을 얘기할 때 좀 이 부분이 굉장히 부각이 된다면 예. 이게 내란 혐의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는 면에서 다른 혐의보다도 국무회의 때 어떤 심의 의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굉장히 주요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조기현 의원님 결심 공판 전망 짧게 듣고 넘어갈게요. 뭐 일단 특검은 중형을 구형할 것 같습니다. 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게 내란 사건의 결과를 봐야 된다고 하는데 전혀 무관합니다. 개별적인 독립적 범죄를 구성하고 있고요. 그 범죄 혐의 사실 하나하나가 굉장히 법정형이 중요합니다. 그 체포 방해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이고요. 또 비화폰 삭제는 증거인멸입니다. 각 이 혐의 사실 자체에 대한 법정형이 높기 때문에 그걸 병합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내란 사건과 무관하게 구형할 수 있고 그 구형량도 아마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 법정형 이상의 중형을 구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